취임 37일 만에 새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야권에선 다음 주에 이어질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에선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내란 특검팀은 구속 후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3%고 이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떨어진 결과인데 현재 흐름 어떻게 짚으실까요? 일단 윤석열 전 정부를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60대, 70대 또 대구 경북 지역 부울경에서도 지지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간 과거 정부의 어떤 악마화 프레임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불신이 좀 있었는데 이 불신이 조금씩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도 보수적인 정책 또는 실용주의 정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쓰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신뢰를 얻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득점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코스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안정화되고 그 이상의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신인도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외환 시장도 안정화되고 코스피도 금방 3,200을 넘어서 지금 4,000을 바라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외교 문제도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중한 모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 불안감은 조금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 주간의 여론조사 흐름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하실까요? 글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4% 그때는 64%였는데 이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64%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84%였는데 64% 20%포인트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 그런 걸 이제 보여준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72%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52%였기 때문에 예. 지금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10%포인트 앞서는 그런 여론적 지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겁니다. 결국은 경제, 민생, 추진력, 실행 그리고 속도감 가급적 빨리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과 같은 것. 그리고 소통 문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리더십의 스타일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평생 검사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뛰어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소통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은 그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검찰 수사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62%, 64%가 지금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과도한 복지 그리고 추경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에서 62%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 점점 이제 거치고 있고 특히 이제 청문회 같은 것을 이제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반대 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안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정당 지지도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43%, 국민의힘 지지도가 19%로 나왔습니다. 같은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선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별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 직전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당의 목적이라든가 여당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석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여론적 지표를 국민들이 19%까지 지금 낮춰서 이렇게 한 것은 10명 중에서 2명만 찬성하고 지지하고 나머지 8명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보수 정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국회도 민주당 그리고 정부도 민주당 일색으로 지금 국정이 흘러가기 때문에 헌법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여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 충실한 그런 권력적인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헌법 정신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한테 따가운 질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뭐 전당대회가 뭐 한 40일 정도 있으면 치러질 텐데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금 뭐 19% 뭐 저는 더 떨어져도 더 떨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더 석고대죄하고 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선명성 있고 그리고 보수 정당을 지키고 그리고 헌법에서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보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19% 20%까지 떨어진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한테는 상당히 큰 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이 정당 지지도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뭐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란 때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란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더 국민의힘이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또한 뭐 반성도 약간 미지근하죠. 그리고 개혁도 미지근하죠. 뭘 하더라도 느려요. 한참 국민들은 벌써 앞에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작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국민들을 선도해야 될 정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TK, PK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믿었던 텃밭에서도 야, 이 정당 그대로 그냥 어떻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좀 못해도 지지해줬더니 심하다. 그래서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분노의 어떤 여론이 좀 늘어나고 있고 만약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대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구속됐습니다만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돈도 없다, 변호사도 못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손 놓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더 좀 실망했을 것 같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돼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김윤덕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최위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제명해서 취임 37일 만에 19개 부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셈인데 이번 내각 인선, 추가적인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임명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예. 부동산이 또 오를 조짐이 보였었고 어떻게 하면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였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믿었고 또 이제까지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보니까 주택이 한 4억 정도 그리고 꼬마 빌딩인데 부안에 있다 보니까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평범한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분을 굉장히 좀 현실 인식이 좋고 또 대통령과 충분한 소통이 되고
그래서 뭔가 과거의 어떤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으로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동산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부동산으로 많이 가격이 오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까지도 잘 활용해서 현실 인식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판단력으로 부동산을 자제시키고 또 공급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6억 원에 대한 담보 제출 제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폭등 저주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화를 조금 찾아가는 걸 보면서 역시 어떤 전문가가 이 역할을 맡느냐 사령탑이 되느냐였는데 김인덕 장관 후보자도 아마 임명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관계 전문가들과 해서 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뭐 물론 민주당 사무총장도 하고 3선이고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도 했지만 국회의원을 한 분이 장관한다. 장관은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8명 중에서 국회의원이 8명으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가 장관의 등용문은 아닌데 이렇게 장관이 상당히 많다. 40몇 프로 정도까지 지금 장관이고 전국에서 각계 전문가를 뽑아서 장관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우리가 내각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금 김인덕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전북 전주갑에서 국회의원으로 3선을 한 분인데 전북의 전주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국토부와 관련된 것은 그 관련 학계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그리고 실물 경기에 밝은 그런 민간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을 임명을 해서 상당히 낭패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뭐 정말 능력 있는 장관을 배출을 해서 국정이 성공해야만이 국가가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 장관, 국토부의 정치인 장관을 이렇게 지명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라든가 만약에 연말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폭등을 했을 때 과연 이 정치인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큰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이 많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장관 후보자 19명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여당 현역 의원이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 문체부 장관에는 기업인 출신이 4명 포진해 있고요. 교수 출신으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명입니다. 자, 이러한 배치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치인이 많으니까 뭐 걱정이 된다. 이건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일 것 같고요. 정치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같이 해보고 또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과제를 줬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 또 실력들이 출중하신 분들 위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 위주로 좀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기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이건 당연히 기업인이고 현실 인식이 뛰어난 분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기업가들을 앉혔어요.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은 문화체육 인사가 되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대로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체부 장관의 여행 플랫폼 창업자 기업인을 앉혔단 말입니다. 그건 결국 K컬처 어떤 문화 지식 산업을 기업인과 결합시켜서 뭔가 육성시키겠다. 그리고 이 문화 산업을 문화적으로도 더 충분히 그 품격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고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화 컬처 사업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해서 기업인을 앉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적재적소의 실력 위주로 장관 후보자를 앉힌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만 저분들이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장관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실력을 발휘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장관직의 현역 의원들과 기업인들 전진 배치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 뭐 저 좀 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다수 너무 많다. 근데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대 정권을 보면은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처음에 지금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를 없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들어감으로써 그 인수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좀 시간을 절약하고 국정의 기반을 초기에 다룰 수 있다는 그런 것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을 때 청문회 불패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상당히 지금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예, 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이따가 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그래서 최초에는 이런 것들이 실용 내각 그리고 정치인 내각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국정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하고 2기 내각에서는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관료 그룹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동안 1기에서 해놨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2기 내각에서는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각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앞까지는 1기 내각이 끌고 가겠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원장님 이 개정안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뭐 과거에 민주당이 물론 과거에도 그렇지만 직전 윤석열 정부 때 정말 가혹하게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명 정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2년 반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엇이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정책 청문회는 공개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이런 것은 과거에 이 인사청문제도가 누구 때 만들어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그리고 장관 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 청문회로 확대를 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정부 때 이런 청문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이 청문회를 다시 거두어 들인다면 그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반대하는 것이고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제도를 두고 이런 것을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그런 장을 봉쇄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만약에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부터 이것을 실행하자. 그런 것을 신사입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개정안 취지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인사청문회가 좋은 사람 뽑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다 하다 보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장관 후보자들이. 장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가족을 또 이렇게 문제 삼고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뭐하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능하고 이 기업을 잘 이끌 CEO를 대표로 데려와야 되는 것인데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을 그 직책에 맞게 뽑아와야 되는데 내 사생활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 삼아서 오히려 이 낭만은 둘째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로 흠집을 내버리면 정작 장관 후보자를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 개정안은 충분히 꼭 개정돼야 된다. 다만 지금 인사청문 직전에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이 끝나고 나면 여야가 좀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정하고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낙마를 한다라고 한다면 낙마했을지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는 피해, 사생활 피해가 적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그러면 나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건 꼭 좀 통과시켜야 되겠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야가 항상 뒤바뀝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고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건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데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 부작용은 수정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부각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다음 주 인사청문회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청문회에서 여야가 각각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첫째는 이제 실력 검증에 나서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실력 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저번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것과 같이 실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에만 너무 추진하다 보면 또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정말 갑질을 했나? 정말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당연히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해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그럴 수도 있네. 뭐 국회의원이 정말 일이 바쁘고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보좌관에게 부탁한 것을 이걸 갑질로 볼 수 있냐 또 이런 논리가 국민들의 의견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명도 듣지도 않고 낙마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들을 아주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에게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문회 비중이 도덕성 검증보다는 실력 검증에 더 좀 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내정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문회 하루를 하는데 청문회에서 뭐 서로 각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시간 다 잡아먹고 그리고 어떤 뭐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추궁하면 정회를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 검증이라든가 도덕적 검증할 시간은 없다. 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증인이 거의 증인 신청을 해도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지금 뭐 정책 검증 뭐 다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뭐 도덕성 검증,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언론의 어떤 그 취재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을 받고 이 리스크가 저는 장관에서 뭐 자진 사퇴라든가 낙마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한테 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역대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51명 보좌관에서 40명 면직을 하고 4급 보좌관을 특히 많이 교체하고 그리고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화장실 문제 뭐 이런 것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도 저는 중요한 것이 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계약직, 근로계약 환경 개선 이것이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이 임명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플러스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사권자는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특검 얘기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고 특검팀이 14일 오후 재출석을 재차 통보했는데
또 조사에 불응할지, 만약에 불응한다면 그러면 강제 조치 가능성도 있을지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자신을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특검의 어떤 영장 청구가 잘못됐고 그 내용이 잘못됐고 모든 것들이 다 비서가 알아서 한 것인데 왜 내 지시에 의한 것이냐. 나는 권력도 잃고 힘도 잃고 사람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증거를 인멸할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뭐 조사에 응하면 그런 부하 직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또 부하들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진술을 거부하면 또 뭐 거부했다라고 또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구치소가 좀 편한 거예요. 굳이 나와서 국민들께 자신의 어떤 지금 처지,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고 또 나오더라도 내 불리한 진술을 해야 되는,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진술을 하더라도 특검의 어떤 대응 전략에 틈틈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일단 구치소에서 버티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특검은 강제 소환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안 나오면. 예. 근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인데 힘으로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데 그걸 강제 힘으로 끌고 왔을 때 그러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진술하겠냐. 진술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좀 고민은 커질 것 같고 앞으로 특검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것 또한 특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예,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성과를 내고 싶은 겁니다. 성과라는 것은 지금 뭐 내란보다도 외환죄와 관련해서 외환죄와 관련해서 외국과의 통모,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우리 군의 어떤 대응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외환죄를 엮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성과를 빨리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을 하지만 강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도 뭐 물론 강제로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조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조세 도장도 찍을 게 없기 때문에 찍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특검보다도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법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 심판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조급함 그리고 시간이 이제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부분을 지금 좁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난번에 2번 출석해서 여러 가지 조사에 서명한 거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